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형 대표님. 네,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쭉 업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쭉 발표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여기 보면 풀문원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걸 정책을 이야기하셨고 카이에서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정책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소기업에도 장기간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20년 후에 뭔가 희망이 있는 사다리를 갖다가 좀 놔주시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 채용 공제라는 이런 게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부에도 있고 이런 거를 좀 통합을 해서 뭔가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는 정말 장기 근속자에게 장기 근속을 하면은 뭔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 확실한 희망이 있는 그 희망의 사다리를 좀 놔주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청년의 문제 그리고 상생정책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는 관점에서 사업을 하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지역 문제와 충족되지 못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입니다. 그러한 도전을 자신들의 업으로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소셜 디자이너라고 호명하면서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응원하는 무대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는 일종의 소셜한 IR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직접 모의 투자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상금이 배분됩니다. 지난해 12월 5일 200여 명의 시민투자단과 15명의 소셜 디자이너들이 만나서 사회적 가치 투자에 감동적인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이들은 식품 사막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두부나 밀가루 같은 생필품을 가져다주는 이동전방을 운영하는 청년이기도 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그분들을 전문가로 교육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와 문제 해결을 자신들의 일과 업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설 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투자 대회가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사업을 통해서 확장된다면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와 자원이 돼서 더 큰 도전과 실험을 만들고 더 나은 지역사회로 연결되는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가치 투자기금이나 펀드가 조성되는 통큰 상생활동을 추진한다면 이들 소셜 디자이너들이 지역 창업의 주요한 생태계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소중한 인내 자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차재병 카이 대표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상생 펀드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각종 정부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의 엄격한 담보와 신용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중소기업은 본 지원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업체 선정 평가할 때 원청서가 추천하는 좀 우수한 중소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력은 있지만 당장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중소기업부에서 관심 있는 분야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의 물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담보로 자꾸 돈을 빌려준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사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중소기업부의 각별한 관심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들도 지금 금융이랑 같이 그 이제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담보가 없더라도 온라인에서의 그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청사가 좀 그것도, 네. 해주시면 예, 이런 부분들. 하여튼 한계 기업들이 그 연명하기 위한 대출은 사실은 좀 자제돼야 되고 전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금력 부족으로 성장 발전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신용 대출이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너 왜 담보 없이 돈 빌려줬어? 뭐 이렇게 아주 문책 당할까봐 안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보강할 거냐가 문제 같습니다. 근데 중소기업부 할 일 진짜 많아요. 네. 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한 분을 마지막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장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라든지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는 이런 자리가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힘을 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식품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는 연구특구라는 산업단지 내에 어떤 특정 업종을 주로 이렇게 입주를 하게끔 하는 이런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 지나치게 첨단단지 또는 연구특구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수출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단지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입주 제한이 걸립니다. 식품 산업은 안 돼. 이런 제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물론 타 전통의 어떤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종에 묶여가지고 입주를 못한다거나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또는 해외로 이렇게 그냥 수출 주문을 못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떤 산업단지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아주 해롭지 않은 기업이라면 입주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북 가면 식품 회사하고 대환영하는 네, 맞습니다. 클러스터가 있는데 식품 클러스터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기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랜 기간을 함께 와서 지역을 떠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조재곤 영풍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정리 삼아 저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풀무원하고 그건 두부 생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두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두부는 다 수입콩으로 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국산콩만 해요? 있습니다. 두부 다 하는군요. 수입콩 중에 유전자 조작 콩 있죠? 예, 있습니다. GMO? 저희 두부는 유전자 조작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써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 콩으로 직접 먹는 식품을 제조하는 게 현재 법률상 허용되나요?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하니까 모르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GMO 표시제를 법으로 시행하잖아요. 예. 지금 전에는 형체가 남는 거냐 안 남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형체가 남지 않더라도 사용했으면 다 표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게 식품 산업에 미치는, 그래도 식품 산업을 넘어서 사실 국내 농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GMO로 만든 거냐, 그 유전자 조작한 원료로 만든 또는 그게 가미된
식품이냐 아니냐 사실 관심사인데 지금까지는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앞으로는 꽤 가려보지 않을까요? 표시하면 좀 그 영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 저희 보면 저희 두 분 국산과 수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수입콩 자체가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국산 콩은 두부 한 모가 한 시중에 3,000원, 4,000원 판다면 수입 두부는 싼 거는 1,500원 뭐 전 가격 이하기 때문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걸 쓰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국산의 콩에 더 지금 더 생산 내지는 하려면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CJ ENM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그 식품 생산 판매를 할 때 이제는 예를 들면 간장을 썼다. 근데 그 간장을 GMO 콩으로 만들었다. 이러면 그 표시해야 되잖아요. GMO로 만든 간장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GMO다. 이렇게 표시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품은 GMO 아닙니다. 논 GMO 이라 엄청나게 크게 붙여가지고 팔고 이럴 텐데 그 영향이나 아니면 이런 건 한번 고려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제가 엔터 업계라 식품 업계는 아니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그 표시가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구매가 꺼려지는. 제가 여비치하고 헷갈렸군요. 네. 일단 네네네. 저는 이제 이런 식품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의 이제 GMO 또 난 GMO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은 이거 아주 심각한 논쟁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할 때 과연 이게 GMO 네. 원료가 들었냐 안 들었냐를 따지게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슬쩍 안 표시하고. 저희는 뭐 GMO와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떡볶이에 그 간장 들어가면. 간장은 아주 뭐 미미하기 때문에요. GMO를 쓰는 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GMO 표시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검사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게 좀 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죠. 이제 네. 그 사실은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 GMO 식품 원료로 제조를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제를 하고 나면 흔적은 안 남지만 그런 GMO 식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더 심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제 GMO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하는 원료 그러니까 농산물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뭐 콩이라든지 그렇죠. 옥수수라든지 많지 이런 않죠. 재료들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식품에 이게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내 농업의 영향도 꽤 있을 텐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정책으로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시작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하다가 그 후에 이게 없어졌나 거의 없어지거나 계속 저희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일종의 ESG 사업 일원으로 하는 거고 예. 사회공헌 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꽤 규모 있게 하다가 네. 직전 정부에서 그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예산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그럼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100% 독자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매칭 형태로 합니다. 매칭 형태로. 보통 연간 100억 정도 해서 정부 예산 100억. 지금 스마트 팩토리 지원 예산이 그 변경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팍 줄었다 다시 우리 정부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새로 늘었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더 물린 거잖아요. 저희 정부 들어서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량률 개선이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예, 맞습니다. 생산성도 엄청 올라가고. 예. 그 사실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화로 전환하면 사실은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퇴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함께 이 중소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제조 AI 그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는 멘토들한테 별도로 인원을 선정해서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은 이제 중소업체들한테 이 지원하고 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조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이제 넘어서 말씀하신 제조 AI로 인공지능화로 또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산업부에서 지난번에 대통령님 산업부 장관이 어디 경남 타운홀에 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맥스 계획이라고 제조 인공지능 전환. 저희 예산 혹시 더 예산을 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 되면 굉장히 크게 스마트 팩토리 말씀하신 다음 단계로 대기업과 대기업 자체적인 맥스 알라이언스 하지만 협력업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한 3조 정도로 크게 지금 3조 원 편성. 그 정도로 지금 산업부하고 중기부 이런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 중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마련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6% 샜는데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은 매우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모범적이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늘려가야 될 일일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상생 협력의 사례도 제가 유의해서 좀 들어봤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해서 대한민국 좀 경제 생태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기 카이 같이 하시는 어디더라? 미래항공.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고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이런 것만 지금 선호하고 그런 이유는 저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예를 들면 내일 채용 공제나 이런 것도 방법이죠. 네, 방법인데 재정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준다 몇 년 하면 그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정운찬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이셨기도 한데 이 경영 개선 또는 기술 발전, 내 성과 이걸 좀 같이 나눠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익 공유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 창업 이 생태계가 그야말로 상호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로 이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착취 관계 비슷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던데 원가 후려치기라고 그러고 경영 개선을 하면 단가 후려쳐가지고 겨우 그 생존할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가격이 정가를 시켜서 압박을 하니까 예를 들면 벤더 회사들 또는 납품 회사 여기는 기술 개발이나 경영 개선을 하면 사실은 다 뺏기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로비를 하러 다닌다고. 왜냐하면 이제 구매선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로비를 하러 다니니까 경영 개선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경쟁력도 좀 개선도 잘 안 되고 그 문제에다가 속된 말로 쥐어짜니까 좀 이게 좋은 인재 데리다가 보수도 좀 많이 주고 좀 회사도 좀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새로 들어오는 유능한 인재들이 이 회사와 함께 자신의 인생도 좀 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맨날 이러다 쥐어짜이다가 결국은 이렇게 끝날 거야. 내 인생도 여기서 박봉에다가 겨우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못 견딜 거야. 이러니까 아예 안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런데 대기업 지배적인 영향을 가진 대기업들도 결국은 이 생태계가 많이 망가지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실 조선업계도 지금 물론 그 진폭이 커서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고급
전문 인력, 숙련 인력이 계속 좀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재충전은 안 되고, 이게 다시 나중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할지,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도입하는 거에 막 주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상태로는 그런 것보다는 공존하는,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되고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포처럼 관련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막 팽창하고 크고 이러면 그게 관련 대기업도 역량이 커지고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 기술 개발의 성과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서 여기도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닐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정부의 노력과 몫이 제일 크겠죠. 어쨌든 한 단계씩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선도적인 역할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